로봇 하드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물 한 방울 안 쏟고 옮기는 로봇. 비결은 근육이 아니라 움직임의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로봇팔이 물이 가득 찬 컵을 들고 있습니다. 명령은 딱 하나, 저점으로 가. 그랬더니 팔이 확 튀어나가고 도착점에서 뚝 멈춥니다. 그 순간 물이 앞으로 출렁 절반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이번엔 스르르 출발해서 스르르 멈추게 했더니 한 방울도 흘리지 않습니다. 모터를 더 좋은 걸로 바꾼 게 아닙니다. 근육은 그대로예요. 바뀐 건 딱 하나,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을 얼마나 정확히 따라가느냐입니다. 이걸 모션 제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죠. 사실 여러분은 이 감각을 이미 몸으로 압니다. 좋은 엘리베이터를 떠올려 보세요. 출발할 때 몸이 살짝 아주 부드럽게 눌렸다가 어느새 위로 올라가 있죠. 반대로 오래된 엘리베이터는 출발할 때 덜컹, 멈출 때 또 덜컹, 무릎이 휘청합니다. 두 엘리베이터 다 같은 층수를 오르내리고 최고 속도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편안하고 하나는 불쾌하죠. 답은 속도를 바꾸는 방식, 즉 가속과 감속을 얼마나 매끄럽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로봇도 똑같습니다. 어디로 갈지가 아니라 어떻게 속도를 밀고 당기느냐가 승부처예요. 오늘 여정은 3개의 질문으로 나뉩니다. 첫째,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그림을 그리는 일. 이걸 모션 프로파일 설계라고 합니다. 로봇에게 이 속도로 밀었다가 이만큼 유지하고 여기서부터 줄여 하고 속도의 모양을 짜주는 거죠. 둘째, 그 그림대로 실제 모터가 정확히 따라가게 만드는 일. 위치와 속도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셋째, 로봇마다 타고난 성질이 다른데 그걸 읽어내는 일. 특성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계획하고 따라가고 성질을 읽는다. 이 3개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첫 번째 질문, 계획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로봇에게 1초 뒤엔 여기, 2초 뒤엔 저기 하고 위치를 일일이 찍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어떤 곡선을 그릴지 그 모양 하나를 설계합니다. 왜냐하면 위치는 결국 속도를 시간만큼 누적한 결과거든요. 속도 곡선을 잘 그리면 위치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모션 프로파일은 사실상 속도의 모양을 디자인하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목적지 좌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언제 밟고 언제 뗄지 운전 계획을 짜는 것과 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이 사다리꼴 프로파일입니다. 이름 그대로 속도 그래프가 사다리꼴이에요. 3구간으로 나뉩니다. 속도를 일정하게 끌어올리는 가속 구간, 최고 속도로 쭉 가는 등속 구간, 마지막에 속도를 줄이는 감속 구간,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바로 이동 거리예요. 속도를 시간만큼 세운 게 거리니까 그래프 아래 넓이가 곧 얼마나 멀리 갔는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파일엔 숨은 거친 구석이 하나 있어요. 가속 구간에서 등속 구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가속도가 어떤 값에서 뚝 떨어져 0이 됩니다. 계단처럼 뚝뚝 바뀌죠. 이 대목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아주 가까우면 최고 속도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멈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속 구간이 사라지고 올라가다가 곧바로 내려오는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이걸 삼각 프로파일이라고 해요. 여기서 필기 시험이 좋아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등속 구간이 없어졌다고 해서 제한들까지 다 풀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때 비활성화되는 건 오직 최고 속도 제한 하나뿐이에요. 최고 속도에 도달을 안 했으니 그 제한은 의미가 없죠. 하지만 가속도 제한과 저크 제한, 즉 얼마나 급하게 밀 수 있느냐에 대한 한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짧게 간다고 해서 마구 급가속해도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방금부터 저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걸 확실히 짚고 갑시다. 속도가 변하는 정도가 가속도라면 그 가속도가 또 얼마나 급하게 변하는지가 저크입니다. 쉽게 말해 급함의 급함이에요. 버스를 떠올려 보세요. 기사님이 엑셀을 지그시 밟으면 몸이 부드럽게 눌립니다. 그런데 엑셀을 확 밟았다가 확 떼면 승객들이 앞뒤로 휘청하죠. 이 휘청거림을 만드는 범인이 바로 큰 저크입니다. 사다리꼴 프로파일은 가속을 시작하는 순간과 끝나는 순간 가속도가 0에서 어떤 값으로 순식간에 점프합니다. 시간을 거의 안 들이고 튀니까 이론적으로 저크가 무한대가 돼요. 그 순간 로봇기구 전체가 탁 하고 얻어맞고
그 충격이 남아서 부들부들 떨죠. 이걸 잔류진동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첫 퀴즈, 그리고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부터 풀어봅시다. 사다리꼴 대신 부드러운 S커브 프로파일을 쓰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동 시간을 줄이려고, 최고 속도를 높이려고, 아니면 저크를 제한해서 진동을 줄이려고? 정답은 4번, 저크를 제한해 진동과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S커브는 결코 빨라지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드럽게 만드느라 시간은 조금 더 걸립니다. 이걸 거꾸로 외우면 시험에서 반드시 틀립니다. 이제 그 S커브를 제대로 봅시다. 문제의 뿌리는 사다리꼴에서 가속도가 계단처럼 뚝뚝 바뀌던 거였죠. 그럼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가속도도 부드럽게 바꿔주면 돼요. 속도만 완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속도 자체를 사다리꼴 모양으로 서서히 올리고 내립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순간적으로 점프하지 않으니까 저크가 무한대로 튀지 않고 유한한 값 안에 갇힙니다. 그 결과 속도 곡선의 모서리가 부드러운 S자로 둥그러져요. 그래서 이름이 S커브입니다. 효과는 분명합니다. 로봇을 탁 때리던 충격이 사라지고 잔류 진동이 줄고 목표점에 도착해 흔들림이 가라앉기까지 걸리는 안착 시간도 짧아집니다. 물컵을 안 쏟게 만든 그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잠깐 예측해 봅시다. 저크를 더 세게, 아주 강하게 제한하면 진동은 더 줄어들겠죠. 아주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무언가를 잃습니다. 답은 시간, 정확히는 사이클 타임입니다. 저크를 세게 묶을수록 가속도를 급하게 올릴 수 없으니 목표 속도까지 도달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 결국 한 동작을 끝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얼마나 부드럽게와 얼마나 빠르게 사이에서 저크 값을 조율합니다. 너무 부드럽게 하면 안 흔들리지만 굼 떠지고 너무 빠르게 하면 흔들려요. 이 줄다리기가 프로파일 설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동 거리가 최고 속도에 도달하기엔 너무 짧을 때 프로파일은 어떤 모양이 되고 그때도 여전히 유효한 제한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거리가 짧으면 최고 속도를 못 찍으니 등속 구간이 사라져 삼각 프로파일이 되고 이때 무의미해지는 건 최고 속도 제한뿐, 가속도와 저크 제한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까 강조한 그 함정 그대로죠. 지금까지는 축 하나만 봤습니다. 그런데 로봇팔은 관절이 여러 개죠. 각 관절이 제 마음대로 빨리 끝나버리면 어떤 축은 벌써 도착해서 멈춰 있고 어떤 축은 아직 낑낑대며 움직이고 팔 전체 궤적이 이상하게 꺾이고 덜컹거립니다. 그래서 여러 축을 목표점으로 옮길 때는 모두가 동시에 출발하고 동시에 도착하도록 시간을 맞춥니다. 방법은 의외로 상식적이에요. 가장 오래 걸리는 축, 그러니까 제일 느린 지배축을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 빠른 축들은 일부러 천천히 가게 시간을 늘려서 보조를 맞춥니다. 이걸 시간 스케일링이라고 해요. 다 같이 손잡고 걷는데 제일 느린 사람 걸음에 나머지가 맞춰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엔 여러 점을 잇는 경로를 봅시다. A점에서 B점으로 갔다가 다시 C점으로 가야 한다고 해요. 고지식하게 하면 B점에서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그때마다 급정지, 급출발이 반복되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충격도 큽니다. 그래서 똑똑한 방법은 B점 코너에서 멈추지 않고 자동차가 곡선 도로를 돌듯 둥글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이걸 블렌딩 혹은 코너 라운딩이라고 해요. 멈추지 않으니 전체 작업 시간, 사이클 타임이 줄고 충격도 덜합니다. 다만 공짜는 아니죠. 코너를 안쪽으로 질러가니까 원래 지나가야 할 딱 그 점 B는 살짝 벗어납니다. 경로에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정밀하게 그 점을 꼭 찍어야 하는 작업이면 이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경로를 계산하는 공간도 두 갈래가 있습니다. 가볍게만 짚을게요. 하나는 관절 각도를 기준으로 부드럽게 있는 관절 공간 보관입니다. 계산이 가볍고 빠른 대신 팔끝이 실제로 공간에서 어떤 선을 그리는지는 보장되지 않아요. 직선인 줄 알았는데 살짝 휜 곡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팔끝의 실제 좌표를 기준으로 있는 직교 공간 보관입니다. 직선으로 가라 하면 진짜 직선으로 가줍니다. 경로가 보장되죠. 대신 매 순간 그 좌표를 관절 각도로 되돌리는 역기구학 계산을 해야 해서 부담이 크고 팔이 쭉 펴지는 특이점 근처에서는 계산이 불안정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관절 공간은 가볍지만 경로 미보장, 직교 공간은 경로 보장이지만 무겁고 특이점 주의, 이렇게 둘로 갈립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가속도를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크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천장이 있어요. 최대 가속도는 두 가지 한계 중 더 낮은 쪽에 걸립니다. 하나는 모터와 드라이브가 낼 수 있는 토크의 한계, 다른 하나는 기구물이 견딜 수 있는 토크와 강성의 한계예요. 둘 중 약한 고리가 천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토크를 관성으로 나눈 값이 바로 낼 수 있는 최대 가속도죠. 무거울수록, 즉 관성이 클수록 같은 토크로도 덜 가속됩니다. 만약 프로파일이 이 천장을 넘겨버리면 모터가 낼 수 있는 토크가 바닥나는 토크 포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곧 프로파일이 구동 능력을 초과했다는 신호예요. 이럴 땐 가속도를 낮춰서 계획을 현실에 맞추고 제어기 내부에는 안티 와인드업이라는 안전장치를 둬서 밀린 명령이 폭주하지 않게 막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모터가 그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종이 위 그림일 뿐이죠. 계획을 실제 움직임으로 옮기는 일, 위치와 속도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봅시다. 핵심 아이디어를 회사 조직으로 비유해 볼게요. 큰 목표는 위에서, 세부 실행은 아래에서. 사장님이 매출을 이만큼 올려 하고 큰 방향을 정하면 팀장이 그걸 받아 이 속도로 일하자 하고 중간 목표로 바꾸고 실제 손발은 사원이 움직입니다. 로봇 제어도 정확히 이런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걸 캐스케이드, 우리말로 다중 루프 제어라고 합니다. 캐스케이드는 세 겹의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이 위치 루프, 그 안쪽이 속도 루프, 제일 안쪽이 전류, 즉 토크 루프예요. 바깥 루프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를 보고 속도 목표를 만들고, 속도 루프는 그걸 받아 토크 목표를 만들고, 전류 루프가 실제 모터에 흐르는 전류를 딱 맞춥니다. 여기서 시험이 정말 좋아하는 철칙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안쪽 루프일수록 더 빨라야 한다는 겁니다. 반응 속도, 즉 대역폭이 전류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속도, 위치가 가장 느립니다. 대략 서너 배에서 10배씩 간격을 둡니다. 사원이 팀장 지시에 굼떠 터지면 팀장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도 소용이 없잖아요. 안쪽이 느리면 바깥 고리가 헛돕니다. 전류가 속도보다, 속도가 위치보다 빠르다. 이 순서는 통째로 기억해 두세요. 바로 세 번째 퀴즈로 확인합시다. 캐스케이드 3중 루프에서 반응 속도, 대역폭이 큰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건 무엇일까요? 정답은 전류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속도, 위치가 가장 느린 순서 2번입니다. 안쪽일수록 빨라야 한다는 그 철칙 그대로죠. 이걸 반대로 위치가 제일 빨라야 한다고 적으면 틀립니다. 사원이 팀장보다 굼뜨면 조직이 무너진다는 그 이미지만 기억하세요. 그럼 1막의 계획과 2막의 실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봅시다. 앞에서 만든 프로파일은 사실 지령을 내리는 사람 역할을 합니다. 프로파일 생성기는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시점엔 여기쯤 있어야 하고 이 속도로 가고 있어야 해 하는 목표값을 뽑아서 캐스케이드에 던져줍니다. 그러면 캐스케이드 3중 루프가 그 목표를 실제 모터의 움직임으로 실현하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 지령을 내리는 프로파일 생성기는 상대적으로 느린 기준원이라는 점이에요. 초당 수천 번 도는 전류 루프에 비하면 훨씬 여유롭게 목표를 갱신합니다. 큰 그림은 천천히, 세부 실행은 빠르게, 계획과 실행이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목표와 실제 사이에 항상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움직이는 도중에 지금 있어야 할 위치와 실제로 있는 위치가 살짝 벌어져요. 이걸 추종 오차라고 부릅니다. 마치 목표를 뒤에서 조금 뒤쳐져 쫓아가는 모양새죠. 이 오차의 크기는 대략 이동 속도를 위치 루프 이득으로 나눈 값에 비례합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더 뒤처지고 위치 제어를 강하게 걸수록 덜 뒤처진다는 뜻이에요. 이 추종 오차가 크면 코너를 돌 때 로봇이 바깥으로 밀리지 못하고 안쪽으로 경로가 깎여 들어갑니다. 그리려던 정사각형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되는 식이죠. 그래서 정밀 작업일수록 이 추종 오차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추종 오차를 어떻게 줄일까요? 가장 우아한 방법이 피드포워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한테는 이미 프로파일이라는 미래 예고편이 있잖아요. 다음 순간엔 이만큼 속도가 필요하고 이만큼 토크가 필요하다는 걸 미리 알고 있죠. 그럼 오차가 벌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반응할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미리 넣어주면 됩니다. 운전으로 치면
앞에 오르막이 오는 걸 알고 미리 엑셀을 밟아두는 거예요. 속도가 떨어지고 나서 허둥지둥 밟는 것보다 훨씬 매끄럽죠. 피드포워드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도를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추종 오차를 줄인다는 점입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해요. 이건 미리 아는 것만 넣어주는 방식이라 갑자기 밀치는 바람이나 예상 못한 마찰 같은 미지의 외라는 잡지 못합니다. 그건 뒤에서 반응하는 피드백의 몫이에요. 네 번째 퀴즈입니다. 피드포워드의 효과로 가장 올바른 설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피드포워드는 안정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종 오차를 줄여주는 게 진짜 강점이에요. 하지만 미리 아는 것만 넣어주는 방식이라 예측 못한 외란까지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3번처럼 모든 외란 제거라고 하면 과장이라 틀립니다. 제어기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가장 널리 쓰는 PID, 제어의 D항을 짚고 갑시다. PID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D, 미분항의 역할은 브레이크, 즉 감소해입니다. 시스템이 목표를 향해 너무 세게 달려들어 지나쳤다가 되돌아오는 출렁임, 오버슈트를 억눌러줘요. 물체가 흔들릴 때 손으로 슬쩍 잡아 진정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D한계는 고약한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미분은 신호가 급하게 변하는 걸 증폭하는 성질이 있는데 센서에 섞인 자잘한 고주파 잡음도 급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D항을 세게 걸면 이 잡음까지 뻥튀기 돼서 모터가 지지직 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D항을 쓸 때 반드시 저주파만 통과시키는 로우 패스 필터를 함께 붙여서 잡음을 걸러냅니다. D항과 필터는 거의 항상 한 세트예요. 제어를 하려면 지금 모터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엔코더라는 센서가 회전할 때마다 펄스를 내보내는데 이 펄스로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N법, 일정한 시간 창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펄스가 몇 개 지나갔는지 세는 방식입니다. 빠르게 돌 때는 펄스가 많이 지나가니 정확하게 잘 세집니다. 고속에 유리해요. 둘째는 T법, 이번엔 반대로 펄스와 펄스 사이에 시간 강역을 재는 방식입니다. 천천히 돌 때는 펄스가 띄엄띄엄 오니까 그 강역을 재는 게 훨씬 정밀합니다. 저속에 유리하죠? 문제는 저속인데 N법을 고집하면 시간 창 안에 펄스가 한두 개밖에 안 들어와서 속도값이 계단처럼 툭툭 튑니다. 이걸 리플, 계단 잡음이라고 해요. 해결책은 저속에선 T법을 쓰거나 두 방법을 상황에 따라 섞거나 관측기로 속도를 추정하는 겁니다. 엔코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가볍게 더 할게요. 엔코더에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만 세는 종류와 지금 이 각도가 정확히 몇 도인지 절대 위치를 바로 아는 종류가 있습니다. 후자를 절대치, 앱솔루트 엔코더라고 해요. 이게 왜 같이 있냐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 티가 납니다. 상대식은 전원이 나가면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 잊어버려서 켤 때마다 기준점을 다시 찾는 호밍 동작을 해야 합니다. 반면 절대치 엔코더는 껐다 켜도 자기 위치를 그대로 알고 있어서 호밍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에 전원 재투입 후 즉시 동작이나 호밍 불필요가 있으면 그건 절대치 엔코더를 요구하는 신호로 읽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성 분석. 사람마다 체격도 다르고 반응 속도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손이 야무지고 어떤 사람은 예민해서 작은 자극에도 흔들립니다. 로봇도 똑같아요. 겉보기엔 비슷해도 저마다 타고난 성질이 다릅니다. 얼마나 정밀한지, 부하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떤 주파수에서 잘 떨리는지, 얼마나 규칙적으로 반응하는지 이 성질을 정확히 읽어내야 제어기를 그 로봇에 딱 맞게 튜닝할 수 있습니다. 성질을 모르고 제어하는 건 상대를 모르고 처방하는 것과 같아요. 이번 막에서는 로봇의 성질을 읽는 핵심 지표들을 하나씩 봅니다. 첫 지표는 정밀도와 정확도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시험에서 반드시 걸립니다. 다트판으로 확실히 갈라봅시다. 다트를 여러 번 던졌어요. 만약 다트가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꽂혔다면 그건 반복 정밀도가 높은 겁니다. 매번 얼마나 똑같은 자리로 가느냐, 즉 산포가 작다는 뜻이죠. 이건 무작위적인 흔들림의 문제예요. 반면 정확도는 그 모인 자리가 관역 한복판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입니다. 여기서 핵심 함정이 나와요. 다트가 아주 촘촘히 모였지만 그 위치가 관역 중심에서 확 치우쳐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정밀하지만 부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일정하게 치우친 오차를 개통 오차라고 하는데 규칙적이라서 캘리브레이션, 즉 보정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흩어지는 산포는 보정으로 못 줄여요. 정밀함은 하드웨어의 몫이고 정확함은 보정으로 끌어올린다. 이 구분을 기억하세요. 바로 5번째 퀴즈입니다. 반복 정밀도와 정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정밀과 정확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규칙적으로 치우친 개통 오차는 보정으로 잡을 수 있어요. 반면 무작위한 산포는 보정으로 못 없앱니다. 다트가 한 구석에 촘촘히 모인 그림, 그게 바로 정밀하지만 부정확한 경우라는 걸 떠올리면 됩니다. 다음 지표는 관성비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터가 짊어진 부하의 관성을 모터 자기 자신의 관성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 내 몸무게에 비해 얼마나 무거운 짐을 들고 있나입니다. 이 비율이 너무 크면, 즉 모터에 비해 부하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모터와 부하가 서로 밀고 당기며 떠는 이관성 공진 때문에 제어 이득을 시원하게 못 올립니다. 반응을 빠르게 하고 싶어도 발진할까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결정적 계산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하와 모터 사이에 감속기가 있으면 부하의 관성이 모터 측에서 볼 땐 확 줄어들어 보입니다. 얼마나 줄어드느냐? 감속비를 I라고 하면 관성은 I의 제곱만큼 나눠집니다. 감속비가 10이면 100분의 1로 줄어요. 제곱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감속기는 단순히 힘을 키우는 부품이 아니라 무거운 부하와 작은 모터의 관성을 정합시키는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이 감속비 제곱, 바로 계산 퀴즈로 확실히 굳힙시다. 부하 관성이 JL이고 감속비 I가 10일 때 모터 축에서 본 환산 관성은 얼마일까요? 잠깐 계산해보세요. 정답은 3번 JL을 100으로 나눈 값입니다. 감속비가 그냥 10배가 아니라 제곱인 100으로 나눈다는 것. 감속비 10의 제곱이 100이니까요. 이 제곱을 놓치고 그냥 10으로 나누면 틀립니다. 관성은 감속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한 줄이 오늘 계산의 핵심입니다. 로봇을 튜닝하다 보면 이상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득을 조금만 올렸을 뿐인데 특정 상황에서만 갑자기 소음이 나고 발진해버려요. 다른 데선 멀쩡한데 딱 어떤 주파수, 예를 들어 300Hz 근처에서만 그렇습니다. 이게 기구 공진입니다. 로봇의 기계 구조가 그네처럼 유독 잘 흔들리는 고유 주파수가 있는 건데 제어기가 그 주파수를 건드리면 흔들림이 증폭돼서 발진하는 거예요. 잡는 방법은 무작정 반응을 느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역효과예요. 똑똑한 해법은 문제가 되는 딱 그 주파수만 콕 집어서 깎아내는 겁니다. 이걸 노치 필터라고 해요. 노치는 홈이라는 뜻인데 주파수 그래프에서 그 지점만 좁게 파낸 모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구조를 더 단단하게, 강성을 높이고 관성비를 개선하는 것도 병행합니다. 이번엔 아주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을 차례입니다. 제어기는 정해진 주기마다 반복해서 계산을 돌립니다. 그럼 이 주기는 무조건 짧을수록 좋을까요? 어느 정도까진 맞지만 무작정 줄일 순 없어요. 너무 줄이면 매번 계산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속도를 재는 값도 거칠어지는 절충이 생깁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실시간성이란 빠름이 아니라 일정함이에요. 제어 주기가 아무리 짧아도 그 강역이 어떨 땐 짧고 어떨 땐 길게 들쭉날쭉하면 제어 품질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흔들림을 지터라고 해요. 메트로놈이 박자를 일정하게 쳐줘야 합주가 되지, 빠르지만 제멋대로면 엉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여러 축을 동시에 움직이는 다축 동기에서 결정적인 건 반응 속도가 아니라 모든 축의 시계를 딱 맞추는 클록 정렬입니다. 이더캣의 분산 클록 같은 기술이 그래서 중요하죠. 7번째, 마지막 퀴즈입니다. 제어 주기의 지터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실시간성의 본질은 빠름이 아니라 일정함이었죠. 지터, 즉 주기의 흔들림이 커지면 바로 그 일정함이 무너지면서 제어 품질이 나빠집니다. 메트로놈이 박자를 못 맞추면 합주가 엉망이 된다. 이 이미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특성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가볍게 더할게요. 로봇이 실제 위치를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 두 방식이 있습니다. 모터축에 붙은 센서로만 재는 세미클로즈드, 그리고 부하 쪽 끝단에 센서를 따로 붙여 재는 풀클로즈드입니다. 차이는 기어의 헐거움, 백내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갈려요. 세미클로즈드는 모터축만 보니까 기어의 헐거움이 제어 고리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지만 그 헐거운 만큼 끝단 정밀도는 손해를 봐요. 안정 우선이죠. 반대로 풀클로즈드는 끝단을 직접 보니까 정밀하지만 백내시가 제어 고리 안에 들어와서 이득을 마음껏 못 올리는 제약이 생깁니다. 정밀 우선인 대신 튜닝이 까다로워요. 안정을 택할 거냐, 정밀을 택할 거냐, 용도에 따라 고르는 겁니다. 특성 분석의 마지막, 아주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로봇의 모터를 고를 때 흔한 실수가 하나 있어요. 순간 최대 힘, 피크 토크만 보고 고르는 겁니다. 가장 세게 밀 때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 모터면 되겠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보면 큰일 납니다. 모터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동시에 만족해야 해요. 하나는 방금 말한 피크 토크, 가장 힘든 순간 급가속하는 찰나에 필요한 최대 토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류 토크, RMS 토크예요. 이건 한 사이클 전체를 놓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힘을 쓰는지를 나타냅니다. 열의 문제죠. 피크는 견디는데 평균적으로 계속 무리하면 모터가 과열됩니다. 반대로 평균은 여유로운데 순간 피크를 못 내면 그 순간 제어를 놓쳐서 탈조, 즉 위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피크 조건, 그리고 RMS 조건, 둘 다 만족.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물컵을 든 로봇팔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팔이 물을 쏟지 않게 만든 비결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어떻게 움직일지 속도의 모양을 미리 그리는 프로파일. 사다리꼴에서 저크를 억눌러 S컵으로 부드러움과 속도 사이를 조율했죠. 둘째, 그 계획을 실제로 따라가게 만드는 위치, 속도 제어. 안쪽 루프가 빨라야 하는 캐스케이드, 미리 넣어주는 피드포워드가 열쇠였습니다. 셋째, 로봇마다 다른 성질을 읽는 특성 분석, 정밀과 정확의 구분, 감속비 제곱으로 정합되는 관성, 그리고 빠름이 아니라 일정함인 실시간성까지 계획하고 따라가고 성질을 읽는다. 이 세 축이 로봇을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션 제어의 뼈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학습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하겠습니다.